자, 여러분,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왜 수염이 없을까라는 이야기로 첫 시간을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재밌게 진행하느라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긴장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다 제가 강의한 대상들이 다 어른들, 기업인들, 뭐 정치가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10회 동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 두 번째,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 첫 번째는 왜 수염이 없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사마천의 처절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문장을 남기기 위해서, 즉 역사책을 남기기 위해서 사마천이 사형수의 신분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정말 처절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했기 때문에, 성기를 잘라버리고 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마천의 초상화에는 수염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초상화를 위인들의 초상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슬픈 초상화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마천 고향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사마천을 그리거나 기록화를 제외하고, 그 사마천 일생을 쭉 나타내는 기록화를 제외하고는 조형물들은 절대로 사마천 모습에서 수염이 없는 모습은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 사마천 고향은요, 섬서성 한성시라는 곳인데, 섬서성 한성시 시청 앞에 서 있던 사마천 동상도 그렇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사마천 광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사마천 제사를 드리는 이 사마천 광장에 세워져 있는 사마천 동상도 멋지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사마천 고향마을에 계시는 분들과 사마천 후손들도 있습니다.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당한 궁형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천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 때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당에 모셔져 있는 사마천 상이나 사마천 광장, 한성시 시청 앞, 사마천의 모든 모습들은 수염을 아주 멋지게 기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두 번째, 2강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 자, 우리 강의가 이제 사마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용문의 아들을 그러면 이제 사마천이겠죠, 그렇죠? 그럼 사마천을 왜 용문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는 또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사진 보이시죠? 뭘까요? 요게 입을 벌리고 있는 물고기죠, 그죠? 물고기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물고기가 이렇게 꼬리를 아래로 하고 주둥이를 위로 하늘로 한 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기아 지붕 모양으로 생긴 그 문처럼 생긴 밑으로 글자가 두 글자 있죠. 보이시죠? 용문이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물고기하고 용문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자, 이런 또 의문을 품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용문, 물고기다. 이 물고기는 뭘까? 잉어입니다. 잉어. 잉어하고 용문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좀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용문이란 용의 문이죠, 그죠? 용용자에다 문문자잖아요. 용의 문이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용의 문이 용이 들락날락거리는 문인가?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혹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용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이 되는 문? 자, 그러면은 용이 되기 위해서 가야 하는 문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자, 중국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용문하면 용문 석굴이 생각나실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도 종종 나옵니다. 용문석굴도 나옵니다. 아, 혹시 용문석굴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PPT 보고 계시는 사진이 바로 용문석굴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전부 다 불교 조각들을 전부 다 쫙 정말 멋들어진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 용문석굴의 불교 조각만큼 아름답고 정말 세련되어 있는 불교 조각도 드뭅니다. 지금 한가운데 보이고 있는 저 부처님상이 중국사에서 나오는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황제 아시는 분이요?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던 유일한 여자 황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측천무후입니다. 측천무후. 중국 사람들은 무측천이라고 합니다. 측천무후입니다. 측천무후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불상입니다. 예, 저 불상이. 어쨌든 용문석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기서 잠깐 중국 4대 석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 4대 석굴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중국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은 되게 이게 중국 4대 석굴 가운데 몇 개는 아마 다녀오셨을 걸로 보이는데, 자, 중국 4대 석굴 하면은 어디일까요? 네. 제일 왼쪽에 실크로드 가는데 돈황이라고 하는 사막에 조성되어 있는 뚠항에 있는 돈황석굴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돈황이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뚠황이라고 합니다. 돈황석굴. 이 돈황석굴 가운데 장경동이라고 하는 굴 하나에서, 장경동이라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경전을 모셔놓은, 경전을 잘 보관해 놓은 동굴이라 해서 장경동입니다. 이 장경동에서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석굴이 바로 돈황석굴입니다. 뚠황석굴입니다. 그 다음 돈황석굴 실크로드를 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석굴이 있습니다. 그게 맥적산 석굴이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마이지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석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문석굴입니다. 낙양에 있습니다. 용문석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북이시대 선비족이라고 하는 북방민족이 조성한 운강석굴, 다른 말로 윈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석굴입니다. 이 네 개의 석굴이 중국의 4대 석굴입니다. 뚠황, 마이지산, 롱먼, 윈강, 이렇게 4대 석굴. 그 가운데 우리가 사마천사기하고 용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중국 역사의 상식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봤어요. 중국 4대 석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예술에 관심이 많거나 조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중국 4대 석굴의 이 불상들 조각에 대해서 감상하시고 화보를 통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동서 문화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석굴들이기도 합니다. 즉 돈황석굴 같은 경우는, 뚠황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 가는 길에 있다는 얘기죠. 돈황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쪽 문화하고 중국 문화가 만나게 되는 교류 지점입니다. 이게 실크로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나중에 실크로드 얘기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서쪽과 동쪽의 문화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점차 영향을 받아서 중국 대륙으로까지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 불상들이, 조각들이 바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변천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사, 예술사, 미술사 뭐 이런 예술 방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꼭 한 번씩 봐야 되는 그런 조각들이 바로 중국 4대 석굴에 있는 불교 조각들이 되겠습니다. 용문 때문에 사마천이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 때문에 우리가 중국 4대 석굴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용문, 또 하나의 용문이죠. 이 4대 석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마천은. 이 4대 석굴들은 전부 다 불교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불교는 중국에 들어온 시기가 기원 전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마천 당대에는 불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용문이 나왔어요. 왜? 뭐라고 얘기했냐? 사마천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나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문입니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천이 용문 출신이네.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낙양에 있는 용문석굴 말고도 사마천에 태어난 고향이 별명이 용문이라는 얘기죠. 용문산도 있고 용문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천을 두 번째 제목으로 제가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사마천은 용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자, 여기가 용문입니다. 예. 10차례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에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역사에 관심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역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의 학문입니다. 시간이죠. 언제, 어디서, 공간이잖아요. 그죠? 시간은 결국은 역사 기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과거에 남겨놓은 우리가 흔히들 사료라고 하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를 보든지 삼국유사를 보든지 저처럼 사기를 보든지 과거에 남겨놓은 역사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은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럼 공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야죠. 가야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역사가들이 뒤에 부분들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가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에만 파묻혀가지고 그 기록만 막 파고듭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공간은 남아있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 현장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그죠? 뭐 저는 나중에 또 사마천 얘기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사마천도 역사 현장을 직접 자기 발로 확인했던 그런 역사가입니다. 2170년 전에 놀랍습니다. 고대 역사가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양의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뛰어난 역사가들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넘어 지난 오늘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해야 됩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공간을 확인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느낌,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름대로의 아주 중요한 자기 자신의 그 역사가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용문입니다. 사마천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용문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마천 고향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고 여기 흘러간 강물은요, 황하입니다. 황하가 약 5,600km 정도 되는데 그 5,600km의 황하가 5분의 3 정도 흘러내려온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용문인데요. 이 철교를 건너가면은 섬서성에서 산서성으로 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 성의 경계 지점에 흘러가고 있는 이 황하의 물줄기 이름을 용문이라고 불러왔고 사마천이 바로 이 물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용문산과 용문이라고 하는 이 황하의 물을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의 태어난 곳으로 대변을 한 겁니다.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넓게 찍으면 와이드로 찍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문이 아주 멋있죠, 그죠? 여기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황하의 폭이 굉장히 좁아드는 것 가운데 한 곳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폭치고는 대단히 좁습니다. 여기가
강의 폭이 좁아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살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넓은 것을 흐르고 있는 물살의 속도하고 좁은 것을 흐르고 있는 물살의 속도는 전혀 다르죠. 바로 이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곳이 사마천이 얘기한 용문이다라는 겁니다. 등용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마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기성세대들은 이 등용문이라는 단어 많이 듣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이게 학원 이름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많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사설 학원 가운데 등용문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등용문, 용문에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등용문이라는 학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학원 이름 가운데 등용문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얘기는 학원은 결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기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등용문, 용문을 오르다라는 뜻이 합격을 뜻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과거로 얘기하면 장원급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의 입시에 합격하는 것을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용문에 오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잉어 물고기를 보면서 용문 보면서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입시에 합격하는 것이고 과거에 급제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등용문이구나. 용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잉어는 왜 나와? 그죠? 잉어는 바로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용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용문의 지방에 이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요 지역 요 용문에 요 황하강에 살고 있는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 쪽으로 오죠. 거꾸로 물살을 거슬러서 마치 연어가 그죠? 예, 물살을 거슬러서 오듯이 이 곳에 살고 있는 잉어들이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면 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등용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등용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이 전설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물어보곤 합니다. 바로 등용문에는 등용문 학원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바로 사마천이 태어난 용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전설하고 관계가 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황하에 살고 있는 잉어들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면은 용으로 바뀐다. 그것이 나중에 큰 일을 성취하거나 과거 시험 같은 데에서 급제하거나 큰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등용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바로 사마천이 바로 이 용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요 잉어가 좀 달리 보이죠, 그죠? 예? 요 잉어가 지금 물살을 거슬러서요 입을 하늘로 향한 채 용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기 위해서 바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들어온 거예요. 용문학까지 용이 되기 위한 입구까지 온 겁니다. 이런 조각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마천 여행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국 속담에 여행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로서 매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의 눈, 날카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먹이를 높은 하늘에서 저 땅을 기어가는 아주 작은 먹잇감을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의 눈이 그만큼 날카롭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러면 관찰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닐 때 대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물론 그냥 놀러 가기 좋아하는 분들 제외하고요. 대개 여행 가면은 감상적인 분들은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낌이죠. 바로바로 들어오는 풍경이나 이런 사물들의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느끼는 분들. 시인의 마음. 또 한 사람은 학구적입니다. 또 한 판은.
열심히 뭔가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려고 하는 그런 학자의 스타일로 여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스타일일지 모르겠지만 둘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부잣집에 가면요 이런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집 대문 입구에다가 기둥에다가 이런 조각들을 만들어서 만들어놔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집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부잣집이니까 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리석 같은 좋은 재료를 구해가지고 장인들한테 조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 자식이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는 겁니다. 바로 용문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어요. 등용문이죠. 용문의 아들 사마천입니다. 사마천 스스로 자기 자서전에서 나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용문이라는 단어가 후세에 널리 전해지게 됐습니다. 자, 뭐 제가 중국 갔을 때, 용문 갔을 때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동네분 한 분이 그냥 쉬러 오셨는지 철교 용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는 뒷모습을 제가 하나 찍었어요. 사진이 뭐 날이 좋지 않아 가지고 흐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아,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용문의 아들 사마천은 오늘날 중국 그 사마천의 고향 분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냐 그러면 역사학의 성인으로 불립니다. 그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역사학의 성인이죠.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공자님한테 붙은 별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지성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성인 가운데서도 가장 지극한 성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성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겨놓은 분들한테 이 성인 성자를 많이 붙입니다.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그죠? 세인트죠.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렇게 세인트를 붙이듯이 중국 사람들도 성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에게 붙은 별명은 사성, 역사학의 성인입니다. 공자님한테 붙은 별칭은 지성, 지극한 성인이죠. 맹자한테 붙은 별칭은 아성입니다. 아자는 버금간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둘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인 또는 첫 번째 성인의 버금가는 성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성자를 많이 붙입니다. 사마천 고향분들은 사성이라고 합니다. 역사학의 성인이라고 하는데 1958년 2월 1일 날이요.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고고학자이자 중국 공산당 혁명에 참여해가지고 국가 부주석까지 올라갔던 곽말약, 중국 발음으로 구어머러우라고 합니다. 곽말약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마천을 기리는 시를 한 수 한성시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용문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사람 중에서 용을 길러냈구나. 인중용이라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용을 길러냈구나. 그러니까 사마천이 당신이 태어난 곳을 자기 스스로 용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용문이라는 단어가 후대에 전해지게 됐죠. 그런데 이 용문에는 잉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용으로 바뀐다, 승천한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정말로 우리가 일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수의 신분으로 미처 못 다선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지독한 형벌을 자청하고 역사책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업적이 결국은 용이 된 거죠. 바로 곽말력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용문의, 즉 사마천의 고향인 용문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사람 중에서 용을 길러냈구나. 아주 특별한 분이죠. 전례 없는 풍요로운 학식과 견줄 자 없는 문장이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많은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남겨놓은 역사책 사기는요, 그 문장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문장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학식과 견줄 수 없는 문장을 남겨놓은 사마천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재를 안타까워하다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고,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릉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훌륭한 젊은 장수를 변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사형을 선고받고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세로 붉은 무지개를 토해냈구나. 그러니까 그 궁형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붉은 무지개, 찬란한 무지개를 토해냈다. 사기를 남겼다는 얘기죠. 그 공과 업적, 공자의 뒤를 이어 천추의 길이 남을 태사공이요. 공자의 뒤를 이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중국 역사상 문화나 사상이나 학문적인 업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단연 공자를 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천이 가장 존경하고 멘토로 삼았던 분이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광말역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자의 뒤를 이어 잇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이야기고요. 천추의 길이 남을 태사공이여라고 할 때 태사공은 사마천이 벼슬 이름을 얘기합니다. 태사령이라고 하는 사관의 벼슬 이름이 태사령이었고 그 태사령 벼슬에 있는 분을 높이 불러서 존칭해서 태사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추의 길이 남을 태사공이여, 사마천이여 이런 뜻입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용문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사람 중에서 용을 길러냈구나. 전례 없는 풍요로운 학식과 견줄 자 없는 문장이여. 인재를 안타까워하다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고 그 기세로 붉은 무지개를 토해냈구나. 그 공과 업적 공자의 뒤를 이어 천추의 길이 남을 태사공이여. 용문의 아들 역사학의 성인이 됐습니다. 왼쪽이 광말약이라고 하는 학자가 친필로 보내온 시를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이고, 오른쪽은 사마천 사당 위에 사당으로 올라가는 왼쪽에 다시 이 비석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다시 따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마천은 나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0살 때 고문을 배웠다. 사마천의 역사학자로서의 본격적인 수업이 10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이 바로 아버지 사마담이 어린 아들 사마천에게 고문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기록화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사마천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죽간을 들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주경야독? 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마천 일생의 두 번째 단계 탄생 그리고 10살 때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복습과 예습은요, 김영수의 쪼말자 중국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천 일생과 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긴 영상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제가 제 유튜브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제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확인해 보면은 강의를 들은 분이 100분이나 들었는데 구독자가 하나도 안 늘어. 아, 진짜 내가 재미없이 강의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안 하는 분들이 절반. 두 번째, 구독을 할 줄 모르는 분이 절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은 구독하실 줄 알죠, 그죠? 유튜브 대부분 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를
보는 분들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책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읽을 만한 책 여러분들에게 4권을 최근에 나온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계를 읽다,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역사책을 읽는 자가 승리한다, 리더의 역사 공부, 그리고 사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4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 용문에서 사마천 고향인 용문에서 위대한 역사학의 성인이 태어난 이야기를 중국의 4대 석굴 이야기, 그 다음에 등용문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강 왜 수염이 없을까? 2강 용문의 아들 태어나다. 2번째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사마천의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제 3강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